안녕하세요. 율동중 2학년 여러분, 역사쌤 최선희입니다. 자, 절대왕정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원으로는요, 대단원 3단원의 네 번째 유럽 지역입니다. 자, 오늘 배울 주제는 이제 절대왕정이고요. 이것의 정의를 먼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 18세기에 유럽에서 국왕이 강력한 권력을 행사한 중앙 집권적 정치 체제를 절대왕정 시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서양사, 유럽사를 배울 때, 그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나눴었죠. 네, 이제 아마 중세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중세시대. 자, 중세시대 때는 왕권이 강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왜냐면 중세시대 때는 그 봉건제, 그러니까 그 외적의 침입이 많다 보니까 기사 세력이 지배 계급이었고, 이 기사 계급도 작은 기사, 큰 기사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서 큰 기사가 작은 기사에게 땅을 나눠줘서 다스리게 하고 작은 기사는 큰 기사에게 충성, 군사력을 이제 대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맨 상위에 있는 그 군주, 그 기사가 바로 왕이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왕권이 그렇게 세지 않았던 시대가 중세예요. 근데 이제 중세 끝나갈 무렵에 봉건 기사 계급들이 몰락을 하고 또 교회 세력이었던 교황이 이제 힘이 약해지면서 오히려 반대로 왕권이 좀 강해지는 시기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 시기가 바로 절대 왕정 시기라고 했어요. 자, 요 지금 보시는 표는요, 우리 이전에 공부할 때 되게 많이 봤던 그런 표고요. 이런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제 왕권이 상대적으로 좀 강해지는 시기가 있었는데 이게 바로 절대 왕정 시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 부분을 조금 자세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학습지 36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여기에 1번 절대왕정의 성립이 있는데요. 절대왕정에다가 이렇게 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기에는 왕권이 그 중세 시대에 비해서 이제 보기 드물게 왕권이 강한 시기였는데 이런 그 왕권 강화에 기반이 됐던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바로 뭐냐면요. 관료제입니다. 중세시대 때는 왕이 이렇게 봉건 용주한테 땅을 나눠줬잖아요. 그런데 이제 절대왕정 시기 때는 왕이 자신의 땅을 모두 다스립니다. 그러려면은 사람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왕이 관료제라는 것을 두어가지고 관리를 선발해서 이런 자신의 나라들을 다스릴 수 있게 하는 이런 관리를 두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와 더불어서 상비군을 두게 됩니다. 상비군 하나 쓰실게요. 이 상비군이라는 뜻은 항상 준비되어 있는 군대라는 뜻입니다. 중세시대 때는 봉건 기사들한테 군사력을 의존하다 보니까 이제 그 왕권이 세지를 않았었는데 이제 기사들에게 그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왕이 이제 월급을 주고 항상 그 준비되어 있는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관료제와 상비군을 이제 두려면은 이제 뭐가 많이 필요하냐면 월급을 줘야겠죠. 이제 땅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재정적으로 도와줬던 바로 그 왕을 도와줬던 계층이 있는데요. 바로 상공 시민 계층입니다. 중세 이제 11세기 이후에 도시나 상업이 발달하면서 새롭게 성장하는 계층이 바로 시민 계층이었는데요. 이런 시민 계층이 왕의 이제 보호를 받으면서 또 재정적으로 이제 왕에게 도움을 이제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관료제와 상비군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절대왕정을 이제 사상적으로 또 뒷받침해주는 이런 그런 사상도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왕권 신수설입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받았다. 이런 뜻의 이제 사상인데 당시 왕이 이런 권력이 세지는 것을 이제 정당화하는 그런 이론으로 이제 이용이 되게 됩니다. 옆에 표를 보시면은 절대 군주가 있으면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제도가 관료제와 상비군이 있고요. 이것을 사상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게 바로 왕권 신수설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런 절대 군주를 경제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그런 경제 정책을 실시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중상주의 정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그 여러분 역사 배우다 보면 무슨 주의를 되게 많이 배우신다 했는데 이 주의라는 거는 사상, 이념이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상주의는 뭐냐면 중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 중상은 무슨 뜻이냐면 상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상이라는 뜻입니다. 자, 당시 이 절대왕정을 누리려면 결국 나라가 부유해야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국가가
당시 국가의 경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통제해서 국가의 부를 늘리는 정책을 중상주의 정책이라고 합니다. 당시 이제 관료제나 상비군을 운영하려면 이제 나라가 부유해지는 것이 아주 중요했겠죠. 자, 그래서 목적을 보시면 관례제와 상비군 유지, 그 다음에 전쟁 비용 마련 목적 등으로 중상주의 정책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상업을 중시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런 중상주의 경제 정책을 실시를 했냐? 차례대로 조금 적어보면요. 자, 국내 상공업을 보호, 육성하는 겁니다. 국내에서 상업이라든지 아니면 물건을 만드는 공업들을 이런 것을 보호하고 육성하면 당연히 밖에다가 물건을 많이 팔아가지고 나라의 부가 증진되겠죠. 그 다음에 수입품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걸 좀 자제를 해야겠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물건이 만들어져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많이 부과하고 국내 상공업을 더 발전시키는데 이제 중점을 두게 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우리가 앞서 신항로 개척을 배웠는데요. 신항로 개척 이후에 아시아나 동양 지역으로 진출해서 식민지를 개척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식민지를 개척해가지고 그 땅을 넓히면은 거기로부터 들어오는 원료를 거의 이제 식민지로 삼으면 뺏어오듯이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은 물건을 만드는데 저렴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유리할 거고요. 그리고 또 식민지를 많이 개척해 놓으면은 물건을 만들어서 국내에서만 물건을 팔면 많이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민지에다가 또 물건을 만들어서 갖다 파는 상품 시장으로서 이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민지를 개척해서 원료와 상품 시장 확보를 통해서 또 국가의 부를 늘려가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는 이런 국내 상공업을 보호 육성, 또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 식민지를 개척해서 원료와 상품 시장을 확보하는 것 등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중상주의 정책이라고 하겠습니다. 당시 유럽에서 이런 절대왕정을 구가했던 나라들이 이런 정책들을 많이 했어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서유럽의 어떤 나라들이 이런 절대왕정을 구가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서유럽과 동유럽의 절대왕정입니다. 유럽에서 이제 절대왕정 국가들이 등장을 했는데 여기 선생님이 서유럽하고 동유럽을 좀 구분해 놨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조금 살펴보면요. 자,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자, 점선을 기준으로 서쪽을 서유럽, 동쪽을 동유럽이라고 부릅니다. 서유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에스파냐, 프랑스, 영국이 있고요. 동유럽 지역에는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조금 이제 다르게 발전을 해서 두 개를 조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유럽 지역입니다. 서유럽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절대왕정이 조금 빨리 이제 구가를 하게 돼요. 이쪽 지역은 이제 상공업이 잘 발달을 하면서 시민 계층들의 성장이 원활했어요. 그래서 이런 시민 계층들이 이제 국왕을 경제적으로 좀 지지를 해주고요. 또 국왕도 시민 계층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호해줌으로써 이쪽 지역에서 가장 먼저 절대왕정을 구가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가장 먼저 절대왕정이 성립된 나라는 에스파냐였고요. 에스파냐의 대표적인 절대왕정 군주는 펠리페 2세가 있습니다. 에스파냐 같은 경우에는 에스파냐가 있던 땅 자체가 예전에 이슬람 세력들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막 나라를 만들었던 이베리아 반도 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면서 전쟁을 통해서 이제 몰아내는 과정 중에 왕권이 강화되기도 하고요. 또 신항로 개척 이후에 에스파냐가 이제 부가 증진되고 하면서 이제 절대왕정을 가장 먼저 구가하게 됩니다. 특히 바다로 진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무적 함대를 만들어서 바다 해상 무역권을 장악을 하면서 아주 잘 나갔던 나라가 바로 에스파냐입니다. 이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를 격파한 나라가 바로 영국이었는데요. 이 영국의 대표적인 절대 군주는 바로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여왕이죠. 이 여왕이 했던 유명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바로 나는 영국과 결혼했다 하면서 평생 동안 결혼을 하지 않은 그런 여왕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때는요. 영국의 모직물 공업을 육성을 했는데 선생님이 앞서 설명한 것 중에 이 절대왕정 시기에 경제정책이 중상주의 정책이었잖아요. 그래서 국내 상공업을 육성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도 모직물 공업을 국내에서 이제 육성을 하게 됩니다. 모직물은 옷감인데 양털로 만든 옷감을 모직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식민지 개척에도 열심히 했어요. 북아프리카의 식민지를 개척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인도와의 무역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동인도 회사라는 것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이 회사를 중심으로 인도와의 무역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한 거죠. 결국 나중에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서유럽의 대표적인 절대 왕정을 구가했던 나라가 바로 프랑스인데요. 프랑스의 루이 14세 때입니다. 루이 14세 지금 옆에 사진 보이시죠? 자, 이때 강력한 중상주의 정책을 실시하고요. 주변국이었던 네덜란드, 독일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또 전쟁에서 승리하면 왕권이 강해지겠죠. 그리고 이제 강해진 왕권을 좀 가시하기 위해서 궁전도 새로 짓게 되는데요. 그 유명한 궁전이 바로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베르사유 궁전의 전경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현재 그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서유럽에서 절대 왕정을 이제 구가하는 나라들이 등장을 하고요. 동유럽 지역에서는 조금 도시와 상공업 발달이 그렇게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민 계층들도 성장이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도 이제 그 17세기가 넘어가면은 이 동유럽에도 강한 절대 왕정 국가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대표적으로 오스트리아, 러시아, 프로이센이 있는데요. 오스트리아에는 마리아 테레지아 여왕이 있습니다. 뭐 행정 개혁을 한다든지 국내 사업을 육성한다든지 뭐 등등등 이런 개혁 등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시켜 나갔는데요. 이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혹시 이제 제외하시고 공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굳이 하나 선생님이 이제 알려드리면 이 마리아 테레지아 같은 경우에는요. 나중에 우리가 배우는 프랑스 혁명 때 그 마리아 테레지아의 그 딸이었던 그 오스트리아의 공주가 프랑스로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그 시집을 가서 이제 왕비가 되게 되는데 그 왕비가 있을 때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처형을 당하는데 그 유명한 왕비가 바로 마리 앙뚜아네트 입니다. 자, 어쨌든 이거는 이제 나중에 배우실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동유럽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절대 왕정을 구가했던 나라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황제가 누가 있냐면요. 표트르 대제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그 왕이라고 안 하고요. 황제가 있었는데 황제를 차르라고 부릅니다. 이 표트르 대제 때 당시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동쪽에 치우쳐져 있었기 때문에 발전이 좀 늦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서쪽 유럽을 따라하는 서유럽화 정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쟁을 통해 가지고 발트해를 확보하게 됩니다. 여기 바다예요. 바다의 자. 러시아는 땅은 되게 넓은데 좀 단점이라면 이제 위쪽 지역이다 보니까 좀 추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바다가 있어도 얼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얼지 않는 바다를 획득하는 것이 러시아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북유럽 지역에 발트해로 진출을 하면서 이쪽 지역을 장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도시도 하나 건설을 하게 되는데 그 도시를 샹트페테르부르크라고 합니다. 지도를 통해서 잠깐 보시면은요. 지금 여기가 러시아가 있는데 러시아가 전쟁을 통해서 발트해를 확보를 하게 되고요. 이 발트해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샹트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를 이제 건설을 하게 된 거죠. 좋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어떤 그림이냐면 이 러시아가 이제 발전이 됐다 보니까 서유럽을 따라하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러시아 귀족들은 이렇게 수염을 기는 게 이제 아주 중요했었는데 이 표트르 대제 때 이 수염을 자르게 하는 그런 이제 정책도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서유럽화 정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이센입니다. 프로이센은 조금 여러분이 낯설 수가 있어요. 프로이센의 왕은 프리드리 2세입니다. 이 프로이센은 어떤 나라냐면 지금의 독일의 전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독일. 지도를 좀 보시면은 지도를 보시면 이쪽 지역 오스트리아, 뭐 프로이센, 폴란드 이쪽 지역을 우리 여기에는 이제 독일이란 나라는 지금은 없었고요. 독일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독일 지역. 그런데 이쪽 지역은 이제 그 중세 시대 때 봉건 영주가 있던 그런 시기다 보니까 많은 제국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프로이센입니다. 이 프로이센이 이제 왕권이 강해지면서 새롭게 이제 급부상을 한 그런 나라가 된 거죠. 나중에는 이제 독일이라는 나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 프로이센의 프리드 2세 때요. 여기 이제 프로이센이 많이 강력해지고요. 전쟁을 통해서 슐렌지엔 지방도 확보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궁전을 새로 짓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궁전이 바로 이 상수시 궁전입니다. 네. 뭐 어떻게 되는지 좀 볼게요. 이 상수시 궁전은 독일 포츠담에 있고요.
루이 14세가 만들었던 그 베르사유 궁전하고 종종 비교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내용이 되게 많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여기서 좀 기억하실 거는 이제 여기는 좀 제외를 하시고요. 어느 나라의 어느 왕 때 어떤 이제 그 대표적인 이제 특징들을 조금 연결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17, 18세기 유럽 문화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제 그 절대왕정 그 시기쯤에 유럽에서 발달한 문화인데요. 이 17세기가 되면은요, 사람들이 중세가 끝나갈 무렵에 이제 과학 분야에서도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가 과학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어떤 자연현상이라 해가지고 해가 뜨고 뭐 달이 뜨고 달이 지고 이런 것들이 다 신의 뜻이고 신의 섭리고 약간 이게 종교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이제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런 것들은 자연 법칙에 따른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 과학 분야가 발달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 때 대표적인 과학자가 누가 있냐면요. 바로 뉴턴이 있습니다. 만유 인력의 법칙이라 해가지고 여러분도 이름 한 번씩 들어봤을 그런 사람인데요. 그 사과나무 아래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이제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을 했다고 하죠. 그거 말고도 이제 화학, 식물학, 의학 이런 근대 과학들이 발달한 시기가 바로 17세기입니다. 지금 중세에서 이제 근대로 넘어가는 시기에 이런 과학들이 발달을 하게 되고요. 이런 과학혁명을 통해서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시기에 등장을 했던 이제 사상이 있습니다. 바로 계몽사상입니다. 계몽사상은 어둠에서 깨워주는 사상이란 뜻이에요. 18세기에 등장한 사상인데요. 그전에는 뭐든지 이제 그 교회, 신, 여러 쪽에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적인 사고, 이런 거를 통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낡은 습관이나 미신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혁을 통해서 사회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사상이 바로 이 계몽사상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는 게 느껴지죠. 그러면서 이제 인간의 이런 이성은 생각해가지고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무한한 진보와 발전을 또 이렇게 믿었던 사상이 바로 계몽사상입니다. 대표적인 이제 사상가로는 누가 있냐면요. 바로 볼테르, 그다음에 몽테스키에, 그다음에 루소가 있습니다. 이 볼테르는요, 신앙, 그다음에 언론, 출판의 자유를 주장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인데 사실 중세가 끝나갈 무렵까지만 해도 이런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신앙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출판 이런 거는 이런 자유는 없었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한 게 이런 계몽 사상의 등장과 함께 등장을 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볼테르였고요. 그다음에 몽테스키에는 삼권 분립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요거 우리나라 지금 현재 너무 당연한 거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입법, 사법, 행정 세 개의 권력 기구가 이게 권력이 나눠져 있죠. 근데 그걸 이제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몽테스키입니다. 그 전에 절대왕정 시기 때만 해도 왕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서 이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다음에 루소 같은 경우에는 인민주권서, 나라의 주인이 주권을 가진 사람이 왕이 아니라는 거죠. 국민이라는 거죠. 인민이라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상가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런 계몽사상은 나중에 근대를 알리는 여러 혁명, 시민혁명의 사상적 배경이 되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미국 혁명,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미국 혁명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진 그런 혁명인데 나중에 배우실 건데요. 미국은 나라는 탄생할 때부터 왕이 없어요. 그러면서 대통령을 선출해가지고 이런 게 나라를 다스리는 공화정이 등장을 하는 거죠. 프랑스 혁명은 뭐냐? 왕을 없애버렸죠. 그러면서 이런 계몽사상이 여기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교과서에 있는 건데요. 이제 루소, 볼테르, 몽테스키 대표적인 계몽사상가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절대왕정을 배웠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시점에 왕권이 잠깐 강한 시기가 있었지만 오래가지는 못해요. 근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각종 시민혁명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근대 시민들이 이제 그 나라를 주도하는 이제 국민국가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배우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근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 중간고사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